국민의힘 공관위가 강남과 대구, 울산 등 5개 지역구에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주를 찾아 민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양혁 후보의 사천 논란에 대해 개인적 인연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국 대표를 만나선 현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판검사가 퇴임 후 2년이 지나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 자녀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자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5곳에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협력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후보들의 대진표도 빠르게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제외하고 14개 선거구 후보 발표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서울, 강남 등 5개 선거구 후보를 정하기 위한 국민 추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충청 지역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갑, 을 등 5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국민 추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인데 제3자 추천도 가능합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심사료도 없습니다. 국민 공천이 시스템 공천의 룰을 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선 추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추천받는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혔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훨씬 더 장벽을 낮췄다는 외에는 우선 추천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후보 발표는 오는 15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관위는 추가 공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텃밭인 서울 서초울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충남 아산갑의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을 포기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을에 우선 추천됐고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 우선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과 현역 의원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대구 달서갑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추천되면서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수정되면서 선거구명이 바뀐 부산 북구갑과 강서구에는 각각 서병수, 김도읍 의원이 후보로 재의결됐습니다. 또 서울 서초울 현역 의원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의힘 약세 지역인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됐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 병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는 경기 화성을에는 한정민 삼성전자 DS 부분 메모리 사업부 연구원이 후보로 확정됐고 공천 반발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경기 시흥을에 우선 추천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천안에 이어 오늘 청주를 찾았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어린 시절 청주에서 보낸 시간을 언급하며 2년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팀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원팀이에요.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천할 때 막 치박 막 정말 이전 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죠. 낙천되신 분들이 승복하고 또 같이 뛰어주시잖아요. 한 비대위원장은 충청권에 이어 수도권도 방문할 예정인데 지난 총선 완패한 지역들을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등포를 찾아 최현일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또 여성전략특구로 단수 추천된 권양혁 후보의 사천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사차 방문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만나 이번 총선에서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영등포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최현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영등포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앞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하며 최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 후보 역시 김 의원의 행보를 비판하며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진 권향엽 후보의 사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권 후보가 민주당 원내기획실장과 여성국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과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향엽 후보는 전략공천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철회를 요구하며 경선을 통해 당당하게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두 대표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대표는 또 진보 성향 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와도 만나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내일은 입장을 밝히겠다며 탈당 의사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홍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저질 리더라며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홍 의원이 탈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미래를 위해 인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노인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어르신 공약과 판검사 출신이 퇴직 후 곧바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노인 의료 공약과 정치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노인 의료 공약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사회 주치의 중 한 명을 선정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노인과 주치의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 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공약으로는 판사와 검사가 퇴임 후 2년 내에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반 공직자와 다르게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 90일 이전 퇴임이라는 조건 외에는 제약이 없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 영역의 종사자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법 영역까지도 정치적 진영화돼서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 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자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위한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최대 월 20만 원 납입을 가능하게 하고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될 시점에는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사회 경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여야가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끝마치고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을 속속 확정하면서 이제 남은 총선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장정현 기자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이미 지난 1월 11일까지 사퇴를 해야 이번 총선에 나설 수 있고 비례대표에 출마할 공직자들도 오는 11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가능합니다. 열띤 선거전이 펼쳐질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13일간 진행되는데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 말부터는 사실상 투표가 진행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외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원양 어선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는 4월 2일에서 5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4월 5일과 6일은 본투표날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총선 날인 4월 10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데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전 우표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와 관련된 인공지능 악용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일 기준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법으로 전면 금지돼 경찰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 40 총선을 36일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공천, 또 그에 따른 잡음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서완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이제 해볼까요? 임종석 전 의원의 잔류로 민주당이 정통성을 조금 더 지켜나가는 그 모양새를 이제 확보했다 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조금 달라졌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임종석 전 실장만 놓고 보면 이 긴박한 지난 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되다가 갑자기 어제 오전이죠, 당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이 새로운 미래에 서른 의원, 또 홍영표 의원, 또 임종석 전 실장까지 결합해서 이 진짜 민주당 인사들을 내세우려 했는데 이 거꾸로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를 설득해내면서 거꾸로 이 새로운 미래를 견제하는 데 성공한 셈이 됐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당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감사의 뜻을 거듭 전했죠. 특히 그동안 이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이나 예민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준비했던 다른 이슈를 답해서 동문서답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는 조금 달라진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어제 이 최고위원 회의 후였습니다. 원래 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무려 40분가량을 할애하면서 적극적으로 답했거든요. 이 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라는 우려 속에서 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이 어제 국민들께 부족하게 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균열과 갈등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이미 공천이 이렇게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총선 총대를 잡고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남 지역구, 그러니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 되겠죠. 상대는 이정현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되겠는데, 이 공천한 것을 놓고, 전략 공천한 것을 놓고 이제 사천 논란이 이제 불거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비판이 좀 나오기도 하고, 당 지도부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으로 꼽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기도 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히만 볼 수는 없다라는 평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역구를 이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해서 이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게 공천을 준 것이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과 일정을 조금 담당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게 이번 공천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게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선 없이 비명계인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시키면서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내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 관철이 됐는데 이 사실 지난해 말 KBS 광주방송이 실시한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총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요. 서 의원이 40%, 권 전 비서관이 14%로 이 지지율 격차가 좀 났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 공보국은 이 사적 인연이 없었고 경력도 충분하며 이 전남 지역은 여성 국회의원이 없지 않냐. 이 당원 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 측에 이제 자신의 전략 공천을 철회해 달라.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 향후 또 이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갔고 영등포갑 자신의 이제 지역구죠, 현 지역구 공천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왜 김영주 의원이 컷오프 됐는지 이례적으로 성적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김영주 의원 오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지난달 19일 탈당을 선언한 시점부터 1일 실제로 탈당할 때까지 열흘가량 정도를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또 국회 부의장까지 하면서 민주당의 핵심이기도 한 김영주 의원이기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힘에 합류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과의 이 정치적 정체성 차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김영주 의원 역시 이를 의식한 듯이 이 정부를 돕겠지만 주 52시간제 수정을 시도하거나 노동 환경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끈다면 앞장서서 맡겠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개진하는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울 영등포 갑의 전략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 측은 원래 험지였던 곳을 김 의원이 잘 다져온 곳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한때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이 다른 지역구들도 관전 포인트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등포 갑에서만 내리 3선을 한 김영주 의원이 이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이 지역구 4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이 이제 17대부터 21대까지 중간에 이제 18대를 네. 빼고 4선을 이제 한 상황이고 5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쨌든 또 이제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의 전략 공천을 놓고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신중하게 적용할 거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 추천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제 거의 4분의 3 이상의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죠. 거의 완전 마무리 단계 수순인데요. 이 두 당 모두 텃밭 위주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텃밭 공천에 적용키로 한 국민 추천제가 조금 잡음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민 추천제 말 그대로 이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구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여성과 청년들에게 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이 커리어가 없는 희망인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지역구가 14곳 정도 가량 남아 있는데 오늘 이 중에 5곳에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을 조금 바꾸면 이게 곧바로 전략 공천이 되거든요. 특히 정치 신인들에게 텃밭 지역구를 준다. 네. 그것은 당의 기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줄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후보자 낙점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전체가 비판을 받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2곳, 또 대구 경북 등 이 지지세가 강한 5곳에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4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법을 놓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결정이 나오진 않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 때문에 이 컷오프가 될 수 있는 현역 의원들
위원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다음 주쯤 가닥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화제성 있는 인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지 이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의 이제 그 도구는 이제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서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이제 토론은 합의를 위한 게 이제 전제로 깔리는 상황인데 어떤 걸 위한 그 토론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은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토론을 제안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토론 제안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이 TV 방송국들로부터 제안이 왔다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언제든 TV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좋더라면서 토론 제안을 2차례나 거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직접 말한 건 아니고 민주당 측의 입장을 통해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대화가 먼저라면서 이 TV 토론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화성을에 출마해서 나랑 한판 붙어보자 하면서 토론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는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라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자를 봐도 상관없다라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돌려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래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서 토론은 이 참여한 사람들을 동일 체급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들을 모두 동급으로 보고 그중에 누가 더 잘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한순간에 이 정치 체급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TV 토론의 정수라고 평가받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에 지지율이나 인지도에서 열세였던 상황에서 이 닉슨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효과적인 이 TV 토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었던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각각 토론 상대로 지목한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각 지역구마다 정치 신인이 다선 또 중진의 의원들을 상대로 토론 제안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좀 불리한 사람이 유리한 사람한테 먼저 토론을 제안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최근에는 또 그런 기류도 좀 분위기도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토론 제안이 한동안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사법부 해킹 사건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의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300회 이상 있었고 대비해야 한다고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의 안보 참사, 기강 회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로 국민의 삶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과 비교해 31.7%나 급등했지만 20%에 달하는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총선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민생 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로 접수한 인원이 1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열 조직사무부 총장은 수도권 후보자가 절반 이상이고 100여 곳 중 20곳은 20여 곳은 경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내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7일부터 9일까지 공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이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한영 FTA를 기반으로 양국의 견실한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또 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오는 5월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영국 측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3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대결 제안입니다. 서울 노원병과 대구 등을 저울질해오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화성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본인이 거기를 갖다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당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화성을 지역구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지역 중 가장 젊은 선거구에 속합니다. 젊은 유권자가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인데요.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원욱 의원이 19대부터 내리 3선을 한 곳으로 이원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화성을이 아닌 화성정으로 출마합니다. 화성을이 이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한 3분의 2 정도가 화성을로 남았고 그 3분의 1과 화성병에서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또 3분의 1 정도를 합해가지고 새로운 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본인 지역구를 이준석 대표한테 양보하신 건가요? 뭐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상의하면서 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공관위가 화성을에 전략적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화성 지역에, 그러니까 특히 동탄 지역에 국민의힘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정치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컨셉으로 급하게 사람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이 오시는 게 어떻겠냐. 굉장히 센 타자라 그러는데 방망이 잡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망이 들고 나오시면 어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화성을에 전략 공천했고 미정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오후 영입 인재인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이 전략 공천됨으로써 화성을의 선거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젊은 전문가,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인품도 훌륭한 젊은이를 저희들이 공천하게 됐다. 화성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지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그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국 젊음과 전문성의 바탕을 둔 전략 공천이었습니다. 가장 젊은 지역구인 화성을에서의 3파전, 반도체 벨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김영주의 빨간 점퍼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이 입당 하루 만인 오늘 자신의 지난 내리 4선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낙연 새로운 미래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정반대로 가는 것은 이건 아니다. 특히 김영주 부의장은 노동계 출신인데 좀 궁색할 것 같아요. 국민이 선택해 줄까? 중도 확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층에서 이 모습 보고 실망해서 이탈하지 않을까는. 그럼 그 지역에 뛰었던 후보들은 뭐가 됩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이라고 하면도 맞을지 몰라도.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선 인지도 높은 상대 장수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기대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FA 시장에 나온 대여시죠. 오죽하면 저러실까. 민주당의 사적 공천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우리 당에서 이념적으로 제일 왼쪽에 가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듣는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섞이기 어려운 그런 이념 간극이 있었던 분은 아니다. 총선 출마용 입당이란 비판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은 참 아픈 지적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자신을 쳐내기 위해서 의도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보란듯이 영등포 갑을 찾아서 탈당한 김영주 의원을 비판하면서 최연의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전략 공천됨으로써 또 하나의 격전지로 부상하며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리전이 된 영등포 갑. 한때 동지에서 경쟁자가 된 이들의 대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총선 픽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민 추천제를 도입한 국민의힘과 사천 공방이 불거진 민주당이 한 달여 남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대구 달서구 갑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고요. 또 김용주 의원은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영등포구 이제 갑이 되겠죠. 현역의 안병길 부산 서구 동구인데 홍석준 대구 달서구 갑, 유경준 강남구 병, 이 현역 의원 3명이 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중에서도 좀 특히 눈여겨볼 지역이 좀 어디가 있다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 대구 경북에서 특히 대구에서 가장 실은 관심이 있었던 지역은 네.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다는 그 실은 달서 갑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홍석준 현역 의원이고 초선이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혹시 경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었었는데 경선도 안 하고 그냥 단수 공천으로 해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이제 공천을 준 건데요. 네. 이거는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하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예고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력 관계가 나름대로 이제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네. 도태우 변호사도 공천을 받았거든요. 네. 대구에서. 네. 이제 경선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됐는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말 그 친박 인사분들이 대구 입성이 완전히 가시권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서초울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 있는 인사가 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양지죠. 네. 그런데 거기서 2번 됐는데 3번 공천 준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사면석. 예, 사면석으로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하면 너무 특혜가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지역은 이제 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로 가고 본인은 원하는 곳이 어딘가 보다가 이제 결국 이제 서른 의원의 지역구인 이제 부평을인데 거기는 이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결국은 3파전이 되면은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박성중 의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박성중 의원이 그쪽으로 단수 전략 공천을 받은 부분이고요. 지금 네. 이제 공천 막바지인데 마지막에는 막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발표가 나오니까 네. 그냥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천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강서을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진성준 현 의원 간의 이제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됐고요. 또 김용주 국회 부의장 출신 이제 전 국회 부의장이 되겠죠. 이제 영등포 갑의 최연일 민주당 이제 후보 전 이제 영등포 구청장 출신인데 요 두 대결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참 재미있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또 공교롭게 강서을이고 영등포 갑이면은 한강 벨트에 또 연결되는 그 그렇죠. 라인들이고 먼저 강서구를 먼저 보면은 사실 이 강서을 지역은 지금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난해 10월달에 있었던 구청장 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격차로 이겨서 민주당이 그때 당시로만 하면은 뭐 200석 이번에 200석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 분위기가 있었던 동네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부산 출신의 또 서울의 영등포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또 경기도에 가려고 했다가 또 영등포에 배치됐을 때 이기기가 어렵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또 자리를 옮긴 건데 굉장히 쉽지는 않은 지역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전략 공천으로 돼서 단수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는 없을 거고 네. 남아있는 한 달여 시간 동안에 뭐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텃밭인 건 분명하다는 네. 거고 영등포 갑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하고 또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된 네. 최현일 예. 구청장 출신이거든요. 네. 국회의원도 뭐 만만치 않은 영향력이 있지만 그보다 실속 있는 자리는 구청장들이에요. 네. 뭐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 관계들을 맺고 또 소통하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밑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다져놨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선거가 여기는 모를 것이다. 어떻게 될지. 네. 아무리 오늘도 뭐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김영주 전 부의장에 대해서 날선 뭐 비판도 했는데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이제 서초을 얘기하셨는데 신동욱 전 앵커하고 홍익표 네. 지금 현 원내대표 아닙니까? 제1야당의 원내대표. 이 빅매치입니다. 네. 신인이기도 하지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신동욱 앵커고 네. 또 야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데 자기가 당선됐었던 자리를 임종석 전 실장을 위해서 오래전에 비껴가서 옮겨가지고 네, 새로운 도전, 중성동갑. 네.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네. 상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워낙 지역이 어려운 데고 네. 또 성동의 임종석 전 실장은 또 정작 공천을 못 받고 한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는 그 홍익표 원내대표한테는 상당히 실현의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내다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저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여당 텃밭인 지역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국민 추천제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 갑과 강남을, 대구 동구 군위군 갑, 대구 북구 갑, 울산 남구 갑 등 5곳이 국민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당 텃밭인 지역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 전략이 과연 이번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돼서 이제 평가받는 거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올해 그 단어가 될 것 같은데 네.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하는 그 조어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그 거론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공천은 이렇게 잡음은 없는 것 같지만 무감동이다. 네. 근데 그 이유를 뭐냐면 이 현역 불패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뭐 현역 컷오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네. 여하튼 간에 현역이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고 그 청년과 여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는 비례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국민 추천제를 하게 되는 동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게 네. 하더라도 네. 어떠한 사람을 공천하더라도 지금 국민 추천제가 하는 이 5개 지역에서 특히 강남에 있는 갑이라든지 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대구 같은 경우도 뭐 워낙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뭐 누가 나가도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청년들, 여성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용의 공천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배제의 공천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이제 포용의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선거 전략적으로는 뭐 굉장히 네. 의미 있는 하나의 그 마지막에 그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포용과 배려의 국민 추천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선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뭐 이 지역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텃밭이니까 어떤 후보를 등장시켜도 새로운 포장을 해서 해도 네. 그러지 않은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건데 저는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이름만큼 그 가려져 있는 이름 때문에 가려져 있는 이면에는 그다지 민주적이지도 않고 동원될 수도 있고 또 절차상 이미 많은 사람들을 인재로 영입했는데 또 국민 추천제로 인재를 또 영입해야 되는 건지도 의문이 돼서 뭐 형식적으로 잘 그 남아 있는 과정이라도 잘 맞춰서 국민의힘이 공천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면 뭐 충분히 국민의힘으로서는 활용할 만한 대목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도 또 잊지는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이라는 건 국민 추천제란 포장 안에 또 사천이란 뭐 요즘에 이제 일명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당시에 한나라당 공천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관심을 받았는데 그때 김문수 의원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었어요. 근데 2004년도 아시지만 그때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완전히 그냥 뭐 그 정말 그 한나라당이 공경에 처했는데 국민 추천제는 아니지만 공개 오디션 방식을 택하지 공천을 한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때 3명이 우선적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박형준 우리 부산시장, 김희정 장관이 공천 받았죠. 이성권 그 당시에 의원이 받았습니다. 세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성권하고 김희정이 지금 또 이번에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강력한 인상을 줬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하니까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은 좀 돼야겠다. 이것도 뭐 밀실에서 뭐 해놓고 나서 자기네가 하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 오디션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버튼 눌렀으면 좋겠어요. 가장 잘한 사람을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보고 요새 보면 뭐 트로트 열풍이 부는데 그것도 보면 막 국민 투표도 하고 뭐 마스터 투표도 하고 막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저는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전에 그 아나운서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 오디션 했었었죠. 6개월 동안 했던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또 반향을 일으켰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김연아 씨 공천을 저희 이 코너에서 3번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하셨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그리고 여기 우리 뭐 앵커분 나갔을 수 있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한 다음에 한 5명, 10명이든 간에 그걸 공개 오디션을 해서 그걸 생중계한다고 한다면 요새는 SNS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가 좀 그거는 이제 배심원단을 만드는 건데요. 얼마든지 그거를 이제 혹시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심위도 있지만 별도의 선거인단 한 50인 선거인단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연령별로 그건 뭐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그 제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곳,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용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이제 전략 공천을 했고 경기 이제 화성 의뢰되겠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정민 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연구원을 전략 공천을 이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화성을이 가장 흥미진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기기 좀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화성 의료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총선 판세 이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난주에 여기에서 그 이준석 당대표가 무슨 화성을 같은데 출마할 거냐. 교수님 그러셨죠. 저는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의 당대표들이 무게가 이렇게 낮아졌느냐, 품격이 떨어졌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적어도 당대표나 뭐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고 무게가 있고 뭔가
험지에 가던가 자기가 무슨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김종인 저 이름을 자꾸 제가 까먹는데 무슨 비대위장 하도 그런 것을 많이 맡으셔가지고 그런데도 TK를 가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일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나와라 이런 얘기는 저는 가당치가 않은 얘기고 자기가 뭐 종로건 강남이건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계양을이건 TK건 가서 붙자라고 했어야지.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거는 이준석 당대표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이준석 당대표의 지지층은 20대, 30대 남성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새로 당을 만들면서 20대, 30대 남성들도 많이 실망을 했고요. 여성들은 편이 없죠. 게다가 이번에 공약으로 노인들에 대한 뭐 존중을 담지 않은 공약들을 냈기 때문에 노인층도 투표를 안 한다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특정한 표를 잠식하거나 민주당에서 특정한 표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준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동년배고 10년 동안 동탄에 살았고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선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곳 중에 한 곳이라 이제 택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하셨네요, 이준석 대표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벼랑간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산 가가지고 당연히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바보 같다. 바보 노무현이 왜 나온 그때 거죠. 바보 노무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바보 노무현을 지켜주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때 노사모입니다. 그래서 비록 졌지만은 그래도 원칙 있는 패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한계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이원호 의원이 이제 비슷한 지역에 있으니까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한 석이라도 지역구에서 더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따라가면 되지. 이낙연 대표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개항에 나가시오 그러고 뭐 다른 사람한테는 뭐 이러라 저러라 하면서 자기가 할 때는 무슨 뭐 화성 우리 보니까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해서 과연 무게감이라든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서 이러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이 최근에 조사를 보면은 자꾸만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도 그 지금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감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몇 %나 얻을까 궁금합니다. 승리하는 걸 넘어서서 과연 몇 %나 얻을까. 거기에서 선거라는 거죠.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왜 좋냐면 선거를 통해서 다 검증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나름대로 이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되냐 안 되냐 뭘 넘어서서 과연 몇 %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30분 전쯤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 사천 논란이 제기된 권양엽 전 비서관의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는 현역인 서동용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천을 넘어 명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고 그 민주당은 그동안 허위 사실이다, 사적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그 사천 논란에 급하게 좀 불을 끈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렇게라도 바로잡을 것을 해서라도 해서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얻을 거는 이번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첫 번째 권양엽 전 여성국장이 당내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뭐 딱 한 군데 여성 전략 공천으로 받아서 가고 현역이 있는데 현역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런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인상까지 받아놓고 경선을 하겠다라고 잘 했지만 경선에서 지면은 결국은 공천을 애초에 잘못한 거라고 유권자들은 판단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저는 이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이냐, 개항을로 튄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혜경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각인 효과인가요? 이제 네. 그 개항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의 선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의 선거가 뛰어다닐 사람이 없다. 근데 한 달 전에 여론조사 했었는데 인천의 일간지가 했는데 15%포인트 차이가 있었어요. 원희룡 후보하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개항이 민주당 텃밭이니까 이렇게 올랐죠. 3월 1일, 2일자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혜경 당대표는 전국을 떠나니까 부인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던 터에 과거에 송영길 시장이, 송영길 당대표가 또는 송영길 국회의원 후보가 했을 것처럼 부인이 와서 선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렇게 되면은 부인이 김혜경 여사가 나오기가 더 쉽지 않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개항에 집중하면은 전국의 선거가 전국을 다니면은 개항에서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몰라지는. 그래서 참 이번에 이걸로 해서 민주당이 네. 이재명 당대표가 얻을 게 좀 없고 참 손해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항을 선거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네. 근데 왜 그러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왜 나오냐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천을 할 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도 따로 있고 전략공천위원회라고 따로 있고 네. 또 검증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제일 먼저 컬업시키는 검증위원회에서 잘라내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 네. 두 번째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손을 못 대는 거는 다 전략공천위원회로 갖다 놓으니까 여기서 충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공천위원장이 왜 그 사람을 전략공천을 했는지에 대한 단수공천을 했는지를 아무도 지금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 당연히 사천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당에서 전략공천제라고 발표하고 나서 하루도 안 됐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이건 고무줄 공천이구나. 이거 뭔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논평은 뭐냐면 그분이 김혜경 여사 사적 인연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그걸 얘기했었던 국민의힘을 고발한다. 아니 사적 인연은 없지만 공적 인연은 있었잖아요. 네. 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두 분이서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그리고 왜 그 많은 지역구 중에서 하필 그 지역만 여성 추천 지역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데 설명 안 해요. 예를 전국에 한 10개 정도를 여성 추천 지역인데 그중에 한쪽이 됐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벼랑간 여성 추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심해지니까 또 번복하고 네. 그리고 자꾸만 사천 논란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니까 민주주의에서는요 결과보다 중요한 거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성이 완전히 상실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게 사천이다라고 아주 그냥 뭐 화령정점하는 식으로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나마 빨리 이제 이게 뜨거라 해서 바꾸는 부분 속에서 보고 있지만 내상은 충분히 입은 그런 그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원래 시간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 이슈를 좀 짧게 두 분의 생각을 한 1분 정도씩 좀 듣고 끝낼까 합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만난 것도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이제 힘을 합치자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았는데 여론조사 일부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 10%대를 기록하면서 이 선거연대 필요성도 이제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당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번 총선에서 어디까지 뜻을 같이 할까요? 일단 선거연대는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선거연대하면 시너지가 나야지 되는 건데
둘이 합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건 뭐 이렇게 좋은 합리적인 중도파건 이 뭐 플러스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아니나 다를까 뭐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연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선거 끝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좀 합치는 일이 있을까 그것도 당분간은 좀 쉬워 보이지 않고요. 네. 뭐 조국 당 대표가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럴 때 90점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합치거나 하지 않을까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실제로 이번 민주당 공천의 최대 수혜자는 조국, 최대 피해자는 이준석.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한 달 동안 전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뉴스가. 네. 근데 왜냐하면은 조국 왜 수혜자라고 하냐면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공천 파동 때문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선거를 할 때는 조국 신당.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얘기하면은 지금 더불어 옛날에 시민당을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자매정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시스터 파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열린민주당이 자매정당. 지금 조국 신당도 혁신당도 똑같이 자매정당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제로 비례대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지난 2020년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의 58.5%만 위성정당 찍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3지대 정당에다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총선 관련 현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2024 총선 픽스토리에서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